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우리가 잠든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저희 굿모닝 글로벌과 함께 챙겨보시죠. 자, 이제 미국 증시 마감까지 약 5분가량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미국 증시는 오늘 어떻게 마감될까? 다소 혼조권에서 마감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미국 증시에 어떤 특별한 악재나 호재거리가 있었다기보다는 최근에는 개별 종목별로 이슈에 따라서 움직이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자, 이런 가운데 시장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몇 가지 불확실성이 있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라든지 그리고 연준 의장이 교체될 것인가에 대한 여부, 여기에다가 또 한 가지가 이제 겨울로 들어서는 길목이다 보니까 이 겨울이 되면 아무리 백신 접종을 많이 했다고 하더라도 다시 한번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겠죠. 자, 이런 것들이 시장에 어떻게 작용할지 여부를 좀 두고 보자는 약간의 경계 심리가 좀 있는 것 같고요. 하지만 뭐 커다란 우려 요인이라고 보긴 좀 어려울 것 같고 약간의 불확실성들이 좀 있다, 이 정도의 움직임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지수별로 보더라도 애플과 그리고 아마존이 이날 크게 움직였었는데 애플이 크게 움직였으면 사실 다우지수를 끌어줄 법도 한데요. 이날은 시스코 시스템즈가 크게 하락하게 되면서 오히려 다우지수는 하락하는 그런 영향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나머지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상승으로 마감을 하게 될 것 같은데요. 큰 줄기의 흐름은 이랬습니다. 자세한 마감 시황은 어땠는지 전체린 앵커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마감 직전 뉴욕 증시 현재 시장 상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3대 지수는 현재 혼조권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모두 장 초반에 하락세로 돌아섰다가 S&P 500과 나스닥 지수는 현재 반등한 채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도 전일과 조금 비슷하게 해석을 해보셔야겠습니다. 인플레이션 우려와 실적 호조라는 두 가지 커다란 재료 사이에서 시장은 저울질을 하는 양상이 나타나고요. 또 부채 한도와 차기 연준 의장에 대한 불확실성 역시도 시장에 지금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요인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지수 역시도 조심스럽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해석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편 오늘도 실적 결과는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실적을 발표했던 엔비디아가 있었죠. 예상을 뛰어넘는 강한 분기 실적 발표와 더불어서 이번 분기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특히나 데이터 센터 매출이 55%나 급증했다라는 헤드라인이 이곳저곳에서 눈에 띄고 있는데요. 엔비디아가 그러면서 오늘 장에서 8.45% 현재 굉장히 강한 탄력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엔비디아가 급등을 해주자 다른 반도체주들 역시 동반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AMD, 퀄컴, 마이크론 등과 같은 종목들이 일제히 강세권에서 현재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파운드리 역시도 포드와의 파트너십을 체결했다라는 뉴스가 전해지면서 현재 2%대 강세권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오늘 백화점 체인인 메이시스의 실적도 전해졌습니다. 동일 매장 매출이 35.6%나 급증했다. 그리고 디지털 매출이 19% 급증했다라는 내용이 가장 눈에 띄고요. 그리고 신규 고객이 440만 명 유입하는 데 성공했다라는 발표까지 전해지면서 오늘 주가 굉장히 오랜만에 이렇게 큰 폭의 탄력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21% 가까운 상승세로 현재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같은 테마 내에서 대표적인 경쟁 업체로 꼽히는 코올스 역시도 오늘 실적을 전해줬는데요. 동일 매장 매출, 디지털 매출 성장세가 부각이 되면서 7%대의 급등으로 현재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징둥닷컴 역시도 강한 매출 그리고 어닝을 공개하면서 이렇게 동반으로 탄력을 받아가고 있는 소매 업체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오늘장 섹터별 흐름들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일단 기술주 그리고 임의소비재의 상승세가 굉장히 눈에 띄는 하루입니다. 임의소비재가 1% 상승권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그리고 기술주 역시 1% 가까운 탄력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반면에 커뮤니케이션주는 0.67% 낙폭을 기록하면서 조금 약한 모습이고요. 그 밖의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0.5% 미만의 잔잔한 등락을 현재 나타내고 있습니다. 섹터 내 종목별 분위기도 조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기술주 내에서 애플의 상승세가 굉장히 눈에 띄죠. 애플이 오는 2025년까지 애플카 전기차를 하기 위해서 현재 노력하고 있다라는 소식 전해지고 있습니다. 장 마감 직전 뉴욕 증시 상황이었습니다.
네, 뉴욕 증시 오늘장 거래가 종료됐습니다. 일단 지수 종가부터 확인하고 남은 이슈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나 이렇게 혼조권에서 거래를 마치는 모습입니다. 다우지수 장 초반에 이렇게 낙폭이 굉장히 큰 폭으로 벌리는 모습이 나타났었는데 그래도 상당 부분 만회를 한 채 0.15% 하락으로 거래를 마치고요. S&P 500 지수는 0.35%, 4,700포인트 선을 회복한 채 오늘장 마감을 합니다. 나스닥 지수는 0.5% 가까운 상승이고요. 이제 16,000포인트 선에 다시 바짝 다가선 채 거래 문을 닫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계속해서 핀비즈 맵을 열어서 이 섹터별 분위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에 대한 소식을 말씀드리다 말았는데요. 애플이 이르면 오는 2025년까지 전기차를 출시할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블룸버그 통신의 보도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켓워치의 어떤 헤드라인을 보면 이거는 기술의 문제가 아니다, 시간의 문제다. 그러니까 이렇게 확신의 어떤 그런 어투를 내비치고 있는 보도들도 나오고 있고요. 이 기대감 속에서 애플의 주가가 3.21% 오늘 굉장히 크게 탄력을 받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반면에 같은 테마 내에서 바로 옆에 위치해 있는 시스코 시스템즈가 오늘 조금은 실망스러운 움직임을 보여줍니다. 실망스러운 실적 결과에 따라서 큰 폭의 하락을 했고요. 6.21% 낙폭을 기록한 채 거래를 마치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미 소비자 섹터로 넘어가서 아마존 역시도 오늘 굉장히 큰 폭으로 급등을 해주는 양상입니다. 한 가지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스타벅스와의 파트너십을 통해서 처음으로 로봇 카페를 열었다라는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뉴욕 내에 위치해 있다고 하는데요. 이 오픈 소식에 따라서 오늘 좀 강한 탄력을 받아가는 아마존이 되겠습니다. 그 밖에 특징주들도 하나씩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국 체인인 CVS 헬스에 먼저 소식이 한 가지 전해졌습니다. 지금부터 3년 안에 900가운데의 매장을 폐점시키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디지털 사업 부문을 강화시키기 위한 전략으로 해석이 되고 있고요. 이 소식이 오늘 어쨌든 주가에는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3% 가까운 탄력을 지켜낸 채 거래를 마치는 모습 확인이 됩니다. 그 다음으로 액티비전 블리자드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JP모건에서 투자 의견을 중립으로 하향 조정시키는 다소 안 좋은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액티비전 블리자드의 이 CEO가 각종 성추문에 계속해서 휘말리면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적어도 이 논란이 잠잠해질 때까지는 이 종목으로의 접근을 조심해야겠다라는 JP모건의 평가가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는 오늘 장에서 2.38% 하락권에서 거래를 마치는 모습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엘브랜즈에서 빠져나온 Bath and Body Works 그리고 빅토리아 시크릿 이 두 가지 종목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스 앤 바디 웍스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예상을 뛰어넘었다라는 뉴스가 어제 전해졌었고요. 그 소식 이후에 5.31% 오늘 장에서 상승 마감하는 모습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빅토리아 시크릿 같은 경우에는 사실 EPS 그리고 매출 그렇게 눈에 띄는 결과는 아니었습니다. 다만 영업 마진이 예상보다 높은 수준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여기에 따른 강한 매수세를 받아갔다는 풀이가 되겠고요. 오늘 장에서 14%대의 급등으로 거래를 마칩니다. 마지막으로는 상품 선물 시장 움직임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국제 유가 움직임부터 확인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저점을 경신한 후 반등하는 움직임 현재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담이 너무 커지자 미국이 비축분을 방출하라라는 압박을 계속해서 국가들에 넣고 있는데 중국이 여기에 대응해서 이제 비축 물량을 좀 풀어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가는 좀 하락세를 나타낸 채 움직이고 있었는데요. 1개월 내 저점을 경신한 이후에 지금은 다시 반등하는 흐름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0.7% 상승, 78.9달러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WTI 가격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는 금 가격까지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 가지 지표가 발표되는 날이죠. 매주 금요일 미국의 주간 실업보험 청구 건수가 발표됩니다.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이 실업 지표가 예상보다 적게 나오면서 고용 시장의 개선세를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 연준이 생각보다 빠른 금리 인상에 나설 수 있겠다라는 예상이 힘이 실리고요. 그러다 보니까 현금에 대한 투자 매력도가 올라가게 됩니다. 상대적으로 금에 대한 매력이 떨어지게 되면서 0.46% 하락권에서 거래를 마치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미국장 마감 상황 정리해드렸습니다.
자, 지난밤 사이 미국 시장에 떠올랐던 이슈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매주 금요일마다 앵커들의 이슈픽으로 진행을 하고 있죠. 오늘도 도와주기 위해서 전채린 앵커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첫 번째 키워드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자, 파월 교체. 자, 요즘에 미국 시장에서 이제 파월 의장의 연임이 계속될 것이냐, 아니면 라엘 브레이너드의 이사로 이 파월 의장이 교체될 것이냐, 여러 가지 좀 그 전망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 내용을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만약에 뭐 교체가 되거나 아니면 연임이 되거나 이렇게 됐을 때 우리에게 더 중요한 거는 그럼 시장 반응은 어떨 것이냐, 이 내용까지 저희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자, 일단 CNBC에서는 시장에서 만약 라엘 브레이너드로 연준 의장이 교체된다면 연준은 조금 더 비둘기적인 통화 정책을 사용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차기 연준 의장으로 물망에 오르고 있는 가장 강력한 후보는 딱 2명밖에 없습니다. 파월 의장의 연임이냐 아니면 라엘 브레이너드냐. 자, 그런데 일단 시장에서는 파월 의장의 연임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점치고 있고요. 실제로 이 베팅 사이트인 프리딕트2에서도 거의 7대3 정도의 비율로 파월 의장의 연임에 베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연준 의장의 자리는 뭐 선거로 꼽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베팅을 한다고 해서 그 가능성이 뭐 예측 가능성이 그렇게 높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대통령이 지명하는 자리이기 때문인데요. 바이든 대통령이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라엘 브레이너드가 뭐 차기 의장이 되지 말란 법도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지금 어쨌든 가능성은 좀 더 적게 점쳐지고 있기는 하지만 브레이너드가 만약 연준 의장이 됐을 경우에 시장으로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될까요? 일단 레이먼드 제임스의 워싱턴 정치 전략가는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브레이너드는 조금 더 비둘기적인 인물이라면서도 솔직히 말해서 파월과 브레이너드 두 사람 차이에서 큰 차이는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전망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만큼 뭐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는 전문가들이 좀 많은 것 같고요. 브레이너드가 만약에 임명될 경우 시장 전망을 아주 직설적으로 한마디로 정리한 사람이 있는데, 브리클리 어드바이저의 피터 부크바가 만약에 브레이너드가 임명되면 딱 10분 동안 시장이 오를 거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을 것이라는 말을 빗대어 한 것이죠. 다만 브레이너드는 조금 더 정치적일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브레이너드는 민주당 출신이고 지난 2016년 대선 당시에 힐러리 클린턴 캠페인에 기부를 하는 등 이 뚜렷한 민주당 성향을 보이고 있는 그런 인물이기도 합니다. 자, 오바마 행정부 당시 재무부에서 일한 경력도 있는 만큼 조금 더 민주당적인 성향을 보이는 그런 인물로 볼 수 있는데, 물론 연준은 독립적인 그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뭐 민주당 상원을 민주당과 공화당이 이제 50대 50으로 차지하고 있죠. 이런 가운데서 민주당 성향이 강한 브레이너드가 될 가능성도 높다, 이런 의견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시장에서는 아무리 브레이너드가 조금 더 비둘기적이라고 해도 연준 의장이 바뀌게 되면 뭐 당분간은 불확실성이 더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파월 의장의 연임이 시장에 더 낫다고 분석하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아직 차기 연준 의장이 누가 될지는 알 수 없지만 전반적으로 누가 되든 간에 시장에 뭐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좀 점쳐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키워드 살펴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키워드는 제가 준비했습니다. 공급난이 뭐야? 라고 하고 미국의 가장 대표적인 백화점 체인이죠. 메이시스의 사진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 메이시스가 어닝 리포트를 공개해줘서 그 내용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메이시스는 백화점 체인이다 보니까 공급망 타격에 가장 취약한 업종일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우려를 따돌리고 오히려 강한 실적 그리고 강한 가이던스를 공개했고 오늘장에서 주가 역시도 20%대 급등으로 전개가 됐습니다. 올 한 해 많은 많은 소매 기업들이 공급 부족, 공장 가동 중단, 그리고 원재료 가격 급등, 이 세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습니다. 나이키 같은 주도 기업들조차 연말 쇼핑 시즌 제품 부족 사태를 예고할 정도였는데요. 메이시스의 경우에는 조금 다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연말 공급 부족 사태를 피하기 위해서 올 연초부터 미리 준비를 해왔다고 하는데요. 일찍이 넉넉한 양의 물건을 미리 주문해 놓고 또
빠른 운송이 가능하게끔 조치를 취한 덕분에 공급 대란을 피해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메이시스의 CEO는 연말에 필요한 재고량을 충분히 선점해 놨다면서 그로 인해 다른 경쟁 업체들은 안 그래도 심한 공급 대란 속 물건을 구하는 데 한계가 있을 것이다 라고 언급하기도 했고요. 오늘 전해진 이 분기 실적 수치를 확인해 보면 EPS가 1.23달러로 공개가 되면서 예상됐던 31센트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매출 역시도 컨센서스로 제시된 52억 달러보다 높은 54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항목별로 확인해보면 디지털 매출이 전년 대비 19% 증가로 두 자릿수 성장을 이어갔고 특히 명품 핸드백, 명품 주얼리 쪽 매출이 큰 폭으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장난감 매출 역시도 토이자러스와의 협업 등 다양한 전략들을 펼쳐나간 덕분에 팬데믹 이전 수준보다 2배 이상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원래 백화점은 그 아마존의 탄생과 함께 사실 각광받는 직종은 아니었었는데 팬데믹 때 워낙 그 소비가 짓눌려 있고 또 집에만 있다 보니까 이제 팬데믹 좀 풀렸는데 나가서 사보자 하면서 메이시스에서 많은 사람들이 좀 구매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거기에다가 과연 만약에 물건이 없다면 못 팔 수도 있는데 메이시스 측에서도 우리 물량 많이 확보해놨으니까 많이 오셔서 많이 사세요. 이런 것까지 공개를 하다 보니까 주가의 움직임도 상당히 좋았을 것 같은데 이제 이게 더 중요한 게 그건 것 같습니다. 반짝 소비가 이번에 뭐 일어났다가 그치는 거냐 아니면 앞으로도 계속 좋을 거냐 즉 가이던스가 어떻게 나오는지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가이던스가 중요하겠는데요. 가이던스 역시도 긍정적으로 발표를 해주고 있습니다. 연간 총 매출 전망을 기존에 잡았던 235억 달러에서 이제는 241억 달러로 상향 조정을 시켰고요. 또 조정 EPS 역시 이전에 제시했던 3.41달러에서 4.57달러까지 높여 잡았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의 전반적인 전망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해외 여행객들이 다시 돌아오다 보니까 오프라인 매장 매출 그리고 특히나 명품 부문의 매출이 다시 한 차례 늘어날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그러면서 매출 상승에도 좀 기여를 크게 해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자, 올해에는 미국에서 소비가 사상 최대치가 또 나올 거라고 하니까요. 이 메이시스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물건을 사는지 한번 지켜보면서 메이시스도 저희도 한번 관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키워드 공개해 보도록 하죠. 다음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뛰어든다라고 하면서 포드와 GM의 사진이 좀 그려져 있죠. 자동차 기업들이 사실 반도체 쇼티지 때문에 올 한 해 동안 굉장히 많은 고생을 하다 보니까 네. 반도체 기업들이 좀 마음을 바꿨나 봐요. 반도체 산업에 본인들이 직접 뛰어들겠다는 의사를 표명을 했는데 자, 먼저 두 개의 기업이 오늘 올라와 있습니다. 포드와 GM이 이날 반도체를 확보하기 위한 공격적인 행보를 보였습니다. 먼저 포드는 이날 반도체 기업인 글로벌 파운드리와 전략적인 파트너십을 체결한다고 밝혔는데 물론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된 건 아닙니다. 그래서 뭐 서로 지분을 투자하려고 하나 뭐 이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지분 투자 같은 건 없는 것 같고 그냥 전략적으로 같이 반도체를 개발해서 같이 생산하자 이 정도인 것으로 시장에서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GM도 같은 날 비슷한 소식을 전했는데요. GM은 이제 뭐 특정 업체를 언급한 건 아니지만 반도체 생산 기업들과 함께 전략적인 파트너십을 체결한다고 밝혔습니다. 마찬가지로 차량용 반도체를 함께 개발해서 자동차 생산을 늘릴 계획을 이번에 발표를 한 것이죠. 자, 글로벌 파운드리 많이 익숙하실 텐데요. 어디서 들어봤지? 맞습니다. 지난 7월에 인텔이 글로벌 파운드리를 인수한다는 설이 있었던 그 기업 바로 글로벌 파운드리입니다. 미국에 있는 반도체 파운드리 기업인데요. 물론 이제 그 글로벌 파운드리 측에서는 바로 며칠 뒤에 인텔에 우리 인수되는 거 아니다라고 부인을 하면서 결국은 IPO를 통해서 시장에 상장을 시켰던 그런 기업이 바로 글로벌 파운드리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른 그 파운드리 업체들이 많았을 텐데 왜 포드는 글로벌 파운드리를 선택했을까요? 사실 이번에 팬데믹과 공급망 문제를 자동차 기업들이 겪게 되면서 어떤 생각을 갖게 됐냐면 만약에 해외, 뭐 예를 들어 지리적으로 굉장히 먼 거리에 있을 때에는 이런 위기가 발생했을 때 대응하기가 참 어렵구나라는 것을 절실하게 느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 있으면서 안정적으로 부품 공급이 가능한 업체들을 선택을 하다 보니까 그 가운데 글로벌 파운드리가 좀 눈에 들어온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는데 바이든 행정부의 뭐 리쇼어링 정책 이런 것들이 정책적으로 이루어진다기보다는 이번 팬데믹을 통해서 실제로 이런 현상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것도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이 차량용 반도체라 하면 단순한 반도체도 있지만 또 기술이 고도화된 자율주행 반도체도 있잖아요. 네. GM이 글로벌 파운드리랑 이 자율주행 반도체를 만들 계획도 있다. 이런 얘기도 있었을까요? 자율주행과 관련된 칩을 위해서 글로벌 파운드리와 포드가 협약을 맺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자율주행과 관련된 칩은 엔비디아와 인텔, 퀄컴 이런 기업들이 거의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하지만 글로벌 파운드리는 자율주행에 사용할 만큼 진보된 반도체를 생산할 만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율주행 칩을 생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미래 차를 생산하기 위해서 글로벌 파운드리와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한 것은 아니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또 차량용 네트워킹, 배터리 매니지먼트 이런 것들도 좀 고도화된 기술을 갖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런 반도체 역시 현재는 NXP라든지 마블 테크놀로지, 아날로그 디베이스 이런 기업들이 좀 시장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역시 글로벌 파운드리와 경쟁사인 다른 파운드리 업체들과 반도체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포드가 글로벌 파운드리와 함께 협약을 맺었다. 반도체를 생산해서 차량을 많이 생산하겠다. 이런 거는 미래차에 대한 계획이라기보다 지금 당장 차를 빨리 만들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위해서 이 현재 생산을 늘리기 위한 방안이라고 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지난 밤 사이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이슈들을 살펴봤습니다. 애프터마켓이었고요. 전철인 앵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